네, 정치인들이 경제를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만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정치가 아닌 과학과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입니다. 안종범 원장은 성균관대 교수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포퓰리즘의 위험성, 대선을 앞두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책평가원장을 하고 계시네요. 정책평가원이라는 게 뭘 하는 곳이에요? 네, 정책평가연구원은 말 그대로 정책을 사전에 사후에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국민들한테 쉽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22년에 민간연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 방법, 뭐라고 합니까?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비상근 연구위원들이 정책에 관여를 평생 해오신 분들이 50분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이 평상시에 정책에 관련된 사전 사후 평가 의뢰가 들어오는 것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 국민들한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영문 명칭이 페리입니다.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인데 페리에 물어보라는 말로 Ask 페리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플랫폼에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모든 DB를 다 모아서 검색을 자유롭게 하고 또 문답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관련된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들어와서 여러 어려운 정책을 쉽게 구매에 맞게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크 페리, 예, 페리 예. 영문 이름을 따서 자 주요 정책이 뭐 국가 경제에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대선이 이제 뭐 예, 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후보들 어제 10대 공약도 다 내놓았더라고요. 예. 그 후보들의 공약도 이렇게 좀 정확히 평가하셨어요? 저희들이 사실 평가를 하려면 공약을 내놓는 각 당이나 후보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아, 공약을. 예, 그런데 네. 그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두루뭉실하게 내놓는 공약들이 많고 특히 어떤 공약을 내놓을 때 예. 우리 파퓰리즘을 사전에 막으려면 예. 이 공약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 공약의 실현성을 담보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 전에 또 필요한 게 이 공약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들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들 건지를 추계를 하고 예. 그걸 근거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걸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공약을 보시면 네. 대부분의 공약이 얼마 들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지출을 좀 구조조정해서 줄이겠다. 예산 그게 구조조정의 끝입니다. 지출을 줄이겠다 대부분 이런 거. 공약집을 한번 보시면 예. 지금 현재는 각 공약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은데 그걸 마련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딴 지출을 좀 줄여서 땡겨 쓰겠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평가를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 거죠. 아, 그러네요. 어떤 공약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만 이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잘 평가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텐데 모든 공약들이 두루뭉술이하다. 그러나 뭐 굉장히 장밋빛 공약. 뭐 공약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뭐 금방 어떻게 하늘로 갈 것 같은 굉장히 선심성 공약이 정말 쏟아지는데 그래서 재정은 감당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쏟아집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을 텐데 우리 이 시청자들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좀 있으면.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들어본 나라가 아마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일 겁니다. 네. 그 파퓰리즘으로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한 두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르헨티나는 일찌감치 페론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국가 경제가 망가져서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제는 뭐 순위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됐고 그렇죠. 또 베네수엘라는 한술 더 떠서 최근까지 그야말로 인플레이션도 아마 아시겠지만 750만 %까지 750만 %. 예, 그럼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정도로 돈을 마구 쏟아붓고 찍고 하는 과정이 결국은 선거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약속을 하고 예. 그걸 국민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표를 주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미리 상정을 하고 이 각종 공약 쏟아지고 있는 공약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사실상 망가뜨린 베네수엘라 이런 사태, 아르헨티나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도 여러 후보들이 다 좋은 공약이라고 해서 내세웠는데 그러면 안종범 원장님, 이 민주당, 국민의힘, 물론 개혁신당도 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당이 내세운 거나 아니면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추진해온 또는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정책 중에서 야, 이런 건 정말 포퓰리즘의 극치다,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걸 조금 한번 하나하나 사례를 듣고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이 사례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약 중에 예. 대선 때마다 공약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계층에 대해서 어떤 선심성 예산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정도보다 더 심해진 게 이른바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어떤 특정 혜택을 준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분명히 철학적인 근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 네. 그 기본소득의 근거라는 거는 기존의 복지 혜택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구조조정하거나 없애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전부 다 통폐합하자. 기본소득과 같은 것으로 예. 준다거나 예. 또 특정 계층에게 뭔가 이 선물을 준다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위험한 이유가 그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매년 한 번 시작이 된 거면 예.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계속된다고 했을 때 그 재정 소유라는 거는 엄청날 수가 있고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그 과정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없이 많은 선심성 공약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차별적으로 주는 어떤 선심성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 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에서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고 예. 또 이것이 어떻게 조달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던져놓고 나중에 성공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기본소득을 잠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니까 그 여당에서도 추진해온 거나 또는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거에서도 조금 포퓰리즘적인 게 많이 발견되죠? 예, 많이 지금은 항상 파퓰리즘 공약 중에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세금 깎아준다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그리고 어떤 특정 계층한테 혜택을 더 준다는 건데 예. 다행히 이번 대선에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관련된 선심성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예, 근데 과거에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왔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신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병 월급 인상이라든지 사병 월급 그거는 인상. 이번에도 다행히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언젠간 또 나올지도 모르는 공약이에요. 그래서 단골 에 해당하는 그런 뭐 세금을 근로소득자한테 깎아준다든지 예.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를 많이 인상해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 공제를 좀 올린다는 공약도 이 국민의힘에는 좀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 계세주의 입각에서 면세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금 아직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좀 적게 하도록.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 예. 근데 그와 같은 세금 관련된 거는 그동안에 다 깎아줘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비중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지금요 근로자 중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안 내는 사람 비중이 많아지게 된 게 근로소득 공제를 인상해 주겠다라고 예. 해서 면세자 비율이 많아진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국가는 그런 식으로 국민 계세주의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 계층이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마다 자꾸 공제를 높여준다고 하는 과정에 면세자가 많아진 과정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줄었어도 여전히 3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한때는 한 50%까지 안 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여전히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33%. 이렇게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안 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이 사실 본인이 안 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 자기가? 왜냐하면 원천 징수하고 난 뒤에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면세자 계층에 포함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면세점을 높여준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를 높여준다 그러면은 면세자들조차도 환영을 합니다. 사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데 그 혜택은 사실은 면세자 말고 과세자 중에 차츰 위의 계층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전형적인 파퓰리즘에 해당하는 세금 정책들이 과거에는 쭉 계속되어 왔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그런 식의 선심성 세금 정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최초로 민주당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길래 예. 조금은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면세자를 줄인다는 공약을 확정해서 내놓지는 않았죠. 예, 그런 얘기들이.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정도면 오늘 기사에 난 걸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실제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예, 것 같고. 우리 안정무 원장님께 보시기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색채, 그래서 좀 걱정되는 정책을 이제 주요한 철학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들어주신다면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공약 하나하나보다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 18대 대선, 19대 총선,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 예. 한꺼번에 치러질 당시에 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때 만들어낸 게 공약 가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약 가계부. 그러니까 네. 공약을 내놓는 모든 후보들은 네. 대차 대조표 같이 이 공약이 얼마나 소요될 거라는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내놓고 반면에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이른바 공약에 대한 가계부 예. 그러니까 재원 소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을 한꺼번에 전체를 내놔서 그 당시에 아마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마지막 대선 과정에 약 한 135조 정도의 소요되는 공약이다. 이걸 어떻게 조달하겠다. 조달하는 원칙도 그 당시에 OECD 원칙이 어떤 재원 조달의 가장 좋은 원칙이 6대 4라는 게 있었습니다. 6대 4요? 네. 6이라는 건 이제 지출을 60% 정도 줄여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세금을 줄여서 세금을 한다. 거둔다. 세금을 더 거둬서 더 한다. 거둔다는 이렇게 거죠.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 그 원칙하에서 그 당시에서 집권하고 난 뒤에 그 공약 가계부를 다시 검토해서 중기 재정 계획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던 게 이제 탄핵 이후에 그 행위 자체가 없어져서 그 이후에 공약 가계부가 좀 유야무야돼서 유야무야돼서 지금까지 지금 아무도 어떤 안 하는 선거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제가 우연히 봤을 때 전북의 김관영 지사가 한번 그걸 전북 도지사 선거할 때 지자체 한번 살림에. 한 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선거부터라도 제가 공약 가계부 같이 모든 공약에 대해서 재원 소요를 계산을 하게 하고 조달하는 방법을 내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정 안 되면 우리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선관이라도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포퓰리즘의 이 문제,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다. 과연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세금을 어떻게 더 걷하는지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이거 현실성이 있나 없나를 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예, 당시에 공약 가계부를 내놨을 때 당시 민주당도 같이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예. 그러고 그 후에 집권 후에 이 공약 가계부가 현실성이 있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야당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이 결국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를 계속 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선거 과정에 공약 가계부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또 집권 후에도 그걸 검증하고 하는 요 과정이 우리 지금 파퓰리즘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조금의 안심의 여지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관위에 공약을 내면서 그 공약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하라고 공간은 있더라고요. 거기 예, 내게. 있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줄로 무성의하게 적어서 예, 한 냈던- 줄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쓰는 게 기존의 다른 지출을 구조조정해 줄이겠다. 요게 다라고 저는 지금 요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뭐 선관위에서도 노력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방치해두는 그냥 외면하는 거죠. 선관위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국민들이 더 그런 걸 요구를 하고 해야지 그 포퓰리즘의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니까. 국민들이. 사전에 선거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그걸 공약 가계부나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검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네. 최근에 나라 살림 게임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나라 살림 게임? 그건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 그게 살림 사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 8년 전에 피스컬 쉽 게임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게임. 예. 그걸 제가 같이 논의해서 한국에도 만들기로 하고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국가 목표를 정하게 하고 예. 그 국가 목표 하에 여러 지출이나 혹은 세금이나 대한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게 하고 예. 그러면은 앞으로 2050년까지 국가 부채 즉 나라 빚이 어떻게 되고 아, 나라 그리고 빚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브루킹스의 피스컬십 게임은 배가 침몰하고 안 하고의 이제 형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게 탑이라서 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로 표현을 했고 예.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나 더 보탠 게 세대 간에 어떻게 되는지 이와 세대 같은 간에. 결과가 노인하고 젊은 층들 누가 웃고 우는지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재정을 더 부담하게 되는지. 부담을 하게 되는지까지 저희들이 또 보태서 만든 나라 살림 게임이라는 걸 3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에도 대선 후보별로 프로그램 공약을 가지고 나라 그 피스컬십 게임에 한 프로그램을 올려서 게임 하도록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희 연구원도 이번 새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그런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탑이 민주당이 탑인지 국민의힘의 탑인지 개혁신당의 탑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아니요, 그 탑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탑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나라 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약대로 할 때 경우 하면은 우리나라의 탑이 어떻게 되는지. 탑이 어떻게 되는지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예, 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른 아이 세대 누가 웃고 웃는지를 보일 수가 좀 있는. 빨리 해서 보여줘야 예, 국민들이 지금 준비는 판단하는데. 다 됐으니까 공약이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그걸 하는데 또 재원 조달 계획 소요 이런 게 나와야지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당은 빨리 정확하게 공약과 재원 조달을 내서 이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만드는 나라 살림 게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온 정책평가연구원 안종범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